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추신경계 손상의 기타 손상 징후를 조금 볼까 하는데요. 여기 기타 징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뭐 피부 감각의 이상이라든지 혹은 운동 기능 이상이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신경 손상의 이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 그 외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남성 환자 같은 경우에서의 지속 발기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이 어, 손상당함에 따라서 이 부경신경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로 손상으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이 그러니까 요거는 다쳐서 잘 전달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교감신경이 다쳤으니까 요걸로는 감경신경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팔이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환자가 팔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깨 위쪽으로 이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 자극이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환자의 시도로 팔다리가 다시 굽혀지게 되는데 이런 유형의 환자를 치료할 때 손목을 환자의 벨트에 고정시켜서 사지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송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거 환자가 다쳐서 이건 팔이 다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신경이 다쳐서 근육이 계속적으로 흥분되어져 있어서 팔이 들어 올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환자가 내리라고 하려고 시도를 하면 내려갈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리려고 하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겠지만 환자의 통증 없이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릴 수가 있으니까 내리고 난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팔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얼굴 쪽에서 기도나 호흡 확인할 때 혹은 그와 관련된 기도 호흡과 관련된 처치를 할 때나 평가를 할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올라가지 않게 환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환자의 손을 넣거나 혹은 벨트하고 같이 묶어 주시게 되면 팔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조금 방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고령일 경우에는 현재 상황, 증상과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수 있고 혹은 이 원래는 나타나야 증상들 나타나야 해야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나 뭐 그리고 또 하나 이 환자의 증상과 징후 그리고 척추 손상 기전이 척수 손상 가르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뭘 해볼 수 있다? 목을 가볍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굴곡이나 과신전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여 보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이제 환자의 목의 움직임, 가용 범위, 관절의 가용 범위 안을 모두 다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이 얼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약간 요 정도 어, 약간 원래는 여기까지 숙일 수 있겠죠. 목을 머리를요 이렇게 90도 뭐 이상으로 숙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90도까지 말고 뭐 한 30도 40도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 보라든지 좌우로 움직여 보라든지 고개를 돌려 보라든지 뭐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런 상황일 때 너무 어리거나 혹은 환자의 척수 손상이 일어나 뭐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척수 손상이 없을 거라는 손상 기전이 있거나 뭐 그냥 발목 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 머리를 움직여 볼 거를 요청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볍게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자, 근데 환자에게 이렇게 움직임을 요청했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여기 뭐 뻐근하다 그런 등의 불편함을 호소한다거나 혹은 움직였더니 팔다리가 조금 저리는 것 같아요. 혹은 목이 조금 찌릿찌릿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척추 손상을 의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척추 고정과 관련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외선상 뇌손상은 발작이라는 것을 이제 익힐 수 있다는 점. 뇌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일 테고,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인데도 그냥 멍하니 시청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머리는 지속적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혹은 뭐 다른 뭐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상상 같은 것들, 생각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전기 신호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 신호가 잘못 발생하게 되면은 발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발작의 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대발작부터 소발작 해가지고 이제 발작의 원인부터 해가지고 그거 발작이 나타나는 상황 좀 다르다는 점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발작의 원인보다는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이 뇌손상의 악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갔는데 처치하다가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현장 도착했을 때는 발작이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자나 목격자 등에게 이 발작의 여부를 묻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작을 조금 어느 정도 진전시키기 위한 약물 투여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문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가?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이 환자의 중추신경계 쪽 손상을 의심해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는 건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통입니다. 두통. 요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환자가 이제 어, 차량 사고가 났는데 안전벨트 매지 않았고 이제 전방에 유리하고 부딪힌 증거가 있어요. 그거 환자가 목이 뻐근하다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뇌 손상이 있거나 이게 단순한 뇌진탕일지 뭐 두 개 뇌 출혈일지 혹은 뇌 실질 출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뇌 손상이 있는 것은 명확하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음감미증 말 그대로 빛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빛에 반응하는 거는 대부분 뭐가 되는 거죠? 눈이 되는 거죠. 눈 빛에 반응하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뇌에 가장 가까운 그 감각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내 상태를 표현하는 창, 유리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의 동공의 크기 같은 것들도 이전에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죠. 혹은 빛의 반응도 살펴본다고 했죠. 이 광방인증 광과민증 같은 경우도
빛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뇌 손상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행성, 전향성 기억상실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고 일어나기 전에 기억을 잃어버렸는지, 사고 나고 난 후에 기억을 잃어버렸는지는 조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이 역행성, 전향성은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기억이 나는지 않는 기억 상실증 자체 여부를 조금 여러분들 중하게 여겨 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기억이 안 나는 거랑 사고가 일어난 후에 기억이 없는 거랑은 뇌과학적으로나 혹은 뭐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응급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응급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기억상실증 여부가 뭘 뜻한다? 뇌손상을 뜻한다. 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빠르게 환자가 처치해야 될 손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까먹는 거죠. 혹은 비정상적인 너무나 난폭한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막 갑작스럽게 욕설을 한다거나, 혹은 너무나 불안해하거나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했을 경우도 이 또한 뇌 손상으로 환자의 성격이 이상하다. 저 사람 난폭한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뭐 전두엽의 손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두정엽의 손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느 쪽의 손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냉철하게 환자의 상태를 뇌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샘플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 이제 약물 중에서도 술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알코올과 마약 자체가 중추신경계 활성도를 뚝 떨어뜨리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술 먹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의식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머리를 다쳐서 저렇게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는 건지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음주와 손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환자라면, 음주한 상태에서 손상 입은 환자라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음주에 의한 건지 아니면 손상에 의한 건지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뭐 항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뇌 손상이나 척추 손상과 관련된 출혈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발생된 출혈로 인해 뭐 쇼크가 온다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라 그랬죠? 머리에 일어난 출혈의 문제가 아니라 출혈로 인해서 100%의 공간이었던 이 두 개의 공간이 또 다른 걸로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가 높아지게 된다?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두 개 내압의 상승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혈이 어느 정도 멈춰야지 두 개 내압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지 못하더라도 상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항응고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지혈이 잘 안 되니까 출혈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많은 출혈량으로 인해서 두 개 내압의 상승이 더욱더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샘플 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뭐 그다음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쿠신산 증후 같은 경우 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맥압의 증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쿠신산 증후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5분마다 중증 환자 5분마다 뭐 비경증 환자 15분마다, 이것도 다 모든 환자
머리 손상이든 뭐 다리가 부러졌든 뭐 흉부 손상이든 복부 손상이든 다 똑같으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GCS나 SMS를 통해서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 정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 그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지 악화되는지 개선되는지 완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시 장치들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내 허리나 내 탈출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35인 거 요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는 항상 정상 수치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머리, 얼굴, 목, 척수 손상의 처치를 보실 건데, 그 차량 충돌 시 신속 구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 ABC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환자의 의식이 문제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차량 신속 구출을 하게 되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추보호대, 목보호대만 빠르게 착용하고 환자를 차량에서 빠르게 빼서 적극적인 처치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척추 고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척추 고정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연습되지 않고 숙달되지 않는 응급구조사나 혹은 구급대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척추 고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차량 충돌 시 신속구출이라는 것을 이제 맨 처음 이야기할 때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척추의 고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구출 방법 자체가 환자가 수술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척추의 운동성, 관절의 운동을 더 유발해서 더욱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안전성이나 환자가 매우 심각한 외상 숨통에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건 이제 ABC에 문제가 있는 환자, 혹은 의식이 없는 환자, 의식이 문제가 있는 환자, 이런 경우에 빠르게 환자를 차량 내에서 빼내는 신속 구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죠. 환자의 척추, 어깨, 골반,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안정을 시킨다. 사람이 잡는 겁니다. 기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중앙정중선이 이제 일직선이 되게 만들고 난 후에 같이 통합적으로 환자를 조금씩 차량 내에서 90도로 이제 옮기고, 지속적인 것은 요겁니다. 정중선을 맞춰서 이 환자가 이동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밑에다가 긴 척추 고정판에 올려놓은 다음에 환자의 또 구령에 맞춰서 긴 고정판에 완벽하게 옮기고 난 후에는 이제 신속 구출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척추 고정에 있어서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척추를 일직선상의 중립자세를 위치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일직선상의 중립자세를 위치하는 것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 척추판의 일직선이라는 점. 그러니까 판에서 환자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판의 기준이에요. 판이. 지면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환자를 뭐 옆으로 좌측와이를 한다거나 우측와이를 한다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 척추 고정 판에서만 환자가 완벽하게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히 알아보는 병태 생리학을 이제 요거는 큰 글씨만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실질적 척추를 완벽히 고정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척추 고정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척추 고정과 경추 고정은 기도 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딱딱한 목 고정대 같은 경우에는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목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경추 고정대가. 그다음 목 고정대와 척추 고정대 고정조차는 환자가 수선하는 것도 더 많은 움직임 야기한다는 점, 그리고 척추 고정하지 않으면 소성이 있다는 것.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속구출 관련된 내용들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척추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위급한 환자의 빠른 이송을 가능하게 한다. 빠른 이송뿐만 아니라 꺼내게 된다면 환자를 구출하게 된다면 뭐가 가능하죠? 더 정확한 평가와 더 많은 처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척추보호 조치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안들을 이제 지시를 해줄 겁니다. 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척추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일지선상의 중의적 자세는 최선의 척추 자세를 유지하고 척수 및 척수공 사이의 간격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척수 손상한 데 처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척추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우리가 긴 척추 근육판의 척추 손상 환자를 눕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중립적 자세는 최상의 순환 상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국소적 손상과 부정의 충격을 감소시킨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해박적 위치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짝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움직일 때 환자의 저항을 느낀다거나 너무 큰 통증이 있다면 환자가 발견된 그 자체 그대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환자가 완벽하게 고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혹은 동료의 손으로 환자가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꼭 고정시키도록 해줘야 되는 상태에서 다음 고정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여기 이제 메인 척추 손상 확인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부터 우선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손상 기준을 볼 때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가? 그래서 다이빙이라든지 차량 손상이라든지 자전거나 낙상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면 이제 척추 손상의 의심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가지 않는 환자인가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환자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너 뭐야? 욕을 한다거나 갑자기 너 뭐야? 뭐 저리 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환자는 고정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 믿음이 가지 않은 환자 중에 또 누가 있느냐? 의식이 없는 환자. 의식 없는 환자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의식 없는 환자 또한 여기 고정 믿음이 가지 않는 환자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분산 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혹 손상이라고 해서 환자가 뭐 추락을 했는데 개방성 이 정강이뼈 티바 프로치가 딱 발생한 거예요. 오픈 프레처 딱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그 외적으로 현혹 손상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앞서 얘기했던 알코올, 음주 같은 것들도 이제 환자가 이게 머리가 아파서 환자가 머리를 다쳐서 머리가 아프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수치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아파다가 하는 건지 모를 경우에는 우선 고정을 해봐라 라는 점. 그 외적으로도 우리 신경에서는 말초신경에는 뭐라 그랬죠?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고정해야 되겠죠. 그 외적으로도 척추에 직접적인 통증과 아통이 있다면 당연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척추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믿음이 없는 환자라는 거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의식이 명령해야 된다는 점. 환자 침착하고 협조적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너 저리가 욕을 막 한 보자마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는 환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꼭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가 떨어졌는데 추락했는데 이 오픈 프레처가 티비아 쪽에 라이트 티비아 쪽에 있어서 그게 뼈가 눈앞에 딱 보였을 경우에 이런 같은 경우나 환자도 계속 이제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다리 쪽만 계속 아프다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또한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외적으로도 음주 같은 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있어서 척추 손상을 가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뭘 해라? 머리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음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